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장, 가장 거대했고 또 가장 끔찍한 희생을 치렀던 단 하나의 작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오키나와 전투죠. 이 전투는 그저 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넘어서 곧 닥쳐올 일본 본토 침공이라는 더 큰 비극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3천!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말이죠.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진 82일 동안 매일같이 사라져간 평균 생명의 숫자입니다. 단순히 군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군, 일본군, 그리고 아무런 방비 없이 이 끔찍한 전쟁에 휘말린 오키나와 지민들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희생이 무려 82일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오키나와 전투가 얼마나 거대하고 참혹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시죠. 이 문장이야말로 당시 일본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45년 봄, 일본 제국은 사실상 패망 직전이었습니다. 자랑하던 해군은 거의 괴멸 상태였고 주요 도시들은 B-49 폭격기의 공습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의 군부 지도부는 항복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항복이란 건 국가의 소멸, 나아가 천황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렇게 궁지에 몰린 절박함이 오히려 그들을 더 광적으로 만들었고 오키나와를 결코 내줄 수 없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수많은 섬들 중에 왜 하필 오키나와가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큰 상륙작전의 무대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키나와의 전략적인 가치는 정말이지 양측 모두에게 사활을 걸 만큼 중요했습니다. 당시 미군 수뇌부는 오키나와를 가리켜 태평양의 잉글랜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할 때 모든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켰던 거대한 기지가 바로 잉글랜드였잖아요. 미군은 똑같은 구상을 한 겁니다. 일본 본토라는 거대한 유럽 대륙을 침공하기 위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오키나와를 거대한 발판이자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키나와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사실 처음에는 타이완을 점령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오키나와가 가진 이점들이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우선 규슈에서 불과 350마일, 약 56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건 B-29 같은 거대한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더 작은 중형 폭격기들까지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일본 본토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수많은 함선들이 정박하고 수리하고 재보급할 수 있는 항구는 대규모 침공작전에서 그야말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오키나와는 본토 침공을 위한 완벽한 전진 기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이 전투가 앞으로 다가올 본토 결전, 그 지옥의 예고편이 될 거라고 직감하고 있었죠. 이제 이 최후의 대결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각각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끌어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정말 말 그대로 두 제국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맞붙는 총력전의 장이었습니다. 양측의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보죠. 미 제10군을 이끈 사람은 사이먼 버크너 중장, 그리고 일본 제32군을 지휘한 사람은 우시지마 미투루 중장이었습니다. 병력 규모만 보면 미군이 18만 명 이상으로 일본군을 압도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병력 수가 아니라 양측이 세운 전략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미군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섬을 점령해서 기지로 만든다. 하지만 일본군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소모전을 통한 출혈 강요, 즉 미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서 미국의 전쟁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에 투입한 지상군은 그야말로 태평양 전쟁의 올스타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의 제3상륙군단과 육군의 제24군단, 이 두 개의 거대한 부대가 주력이었는데요. 초기 상륙에만 무려 6개 사단, 18만 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달카날에서 단 1개 사단으로 힘겹게 시작했던 전쟁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병사들이 그냥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펠렐리우, 과달카날, 타라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지옥 같은 전장을 뚫고 살아남은 미군 최정예 베테랑 중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본군의 전략은 어땠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종심 방어라는 개념에 있었습니다. 우시지마 장군은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군이 상륙할 게 뻔한 해안에서 싸우는 걸 포기한 거죠. 이건 이오지마 전투 때와는 전혀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미군의 압도적인 함포 사격과 항공 폭격 앞에서 병력을 무의미하게 잃지 않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해안을 그냥 내주는 대신 미군을 섬 남쪽에 복잡하고 이미 완벽하게 요새화된 킬존, 즉 살육의 공간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시지마 장군의 계획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논리적이면서도 잔혹했습니다. 그는 미군의 막강한 화력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어리석은 짓 대신에 그 화력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지형으로 적을 유인했죠. 해안과 비행장 같은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순순히 내줬습니다. 그 대신 주력 부대 전체를 섬 남부의 복잡한 지형과 지하 요새에 집중시켰어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군 지상군을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그들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일본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인 가미카제 특공대가 미 함대를 공격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러니까 지상군의 희생을 담보로 해상에서의 승리를 노리겠다는 정말 처절한 전략이었던 거죠. 일본군은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사람의 손만으로 오키나와 남부의 능선들을 거대한 개미굴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불도저 한 대 없이 삽과 곡괭이만으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과 전투진지를 파낸 겁니다. 각각의 진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식량, 탄약, 식수, 심지어 의료품까지 다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상륙하자마자 일본군이 대규모 반격을 해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일본군은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1945년 4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날은 기독교의 부활절 일요일이자 동시에 만우절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날에 태평양 전쟁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작전이 그 막을 올렸습니다. 상륙 당일 작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새벽 4시 6분 터너자독의 명령이 떨어지자 작전이 시작됐죠. 수백 척의 함선과 항공기가 하고시해안에 그야말로 불벼락을 쏟아부었고 오전 8시 30분 마침내 첫 상륙부대가 해안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항이 거의 없었던 거죠. 오후 1시에는 용탄 비행장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데나 비행장까지 미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6만 명의 병력이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깊은 교두보를 확보했죠. 미군의 상륙작전 수행 능력은 그야말로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주력 부대가 하고시모해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동안 섬 반대편 미나토가해안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2해병사단이 벌인 양동작전, 즉 속임수 작전이었죠. 상륙정들을 해안으로 접근시켜서 마치 이곳이 주 상륙 지점인 것처럼 일본군을 속이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기만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이 참 아이러니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일본 가미카제 조종사들이 이곳이 진짜 주력 부대라고 착각하고 집중 공격을 퍼부은 겁니다. 결국 실제 상륙은 하지도 않았는데 수송함과 상륙함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약 5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엘데이 당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대가 된 거죠. 상륙부대원들은 모두 충격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이전 전투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 그리고 모든 정보 보고들은 해안에서부터 피비린내는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이상병의 이 말처럼 병사들은 적의 저항이 전혀 없는 이 기묘하고 섬뜩한 고요함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덫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전장을 감쌌습니다. 상륙 후 며칠 동안 미군의 진격은 정말이지 태양 아래의 산책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제1해병사단은 단 4일 만에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두 동강 냈고 제6해병사단은 북쪽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순조로웠죠. 하지만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병사들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목가적인 진군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전투의 첫 번째 시험대, 그러니까 손시흥 승리가 가능할 거라는 환상이 무참히 깨져버린 그곳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평화롭기까지 했던 행군을 멈춰 세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순조롭기만 하던 진격에서 첫 번째 격렬한 전투로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전환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곳, 모토부 반도의 야에타케산입니다. 제6해병사단이 잠시나마 누렸던 평화로운 행군, 그들의 허니문은 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진짜 일본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도대자가 이끌던 쿠니가미 파견대는 야에타케산 일대를 그야말로 방어자에게는 꿈과도 같은 철옹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험준한 지형 자체도 까다로운데 접근로 곳곳에 지뢰를 깔아두었고 동굴 아주 깊숙한 곳에 해군 한 포까지 가져와서 설치했어요. 이 포들은 아주 좁은 각도로만 사격할 수 있게 위장되어 있어서 미군의 포격으로부터는 안전했고 좁은 길을 따라 한 줄로 다가오는 해병대에게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964명. 이 숫자는 제6해병사단이 모토부 반도를 점령하기 위해 5일 동안 치른 끔찍한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입니다. 전사 207명, 부상 757명. 태양 아래의 산책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오키나와 전투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비슷한 시기, 바로 옆에 있는 이에시마 섬에서는 제77 보병사단이 5,000명의 일본군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병사들의 친구로 불리며 전장의 참상을 가장 생생하게 전했던 종군기자 어니파일이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선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죠. 자, 이렇게 북부 지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전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본군의 진짜 주력이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그곳으로 말입니다. 해병대가 북쪽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는 동안 육군 제24군단은 남쪽으로 계속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모든 미군이 궁금해하던 그 질문, 대체 일본군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답은 바로 우시지마 장군이 공들여 구축한 주 방어선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미 육군은 거대한 요새의 벽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미군은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서 강철의 태풍이라고 불릴 만한 어마어마한 예비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무려 27개 포병대대, 18척의 함선, 650대의 항공기가 총동원되어 일본군 진지를 말 그대로 갈아엎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 모든 포격은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그저 지하 요새로 더 깊이 파고들어가서 지옥 같은 포격이 멈추고 미군 보병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살육의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소모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북부에서의 치열했던 전투가 일단락되고 이제 모든 시선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미군이 강철의 태풍으로도 뚫지 못했던 그곳, 우시지마의 주력 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남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오키나와 전투의 진짜 시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조지프 H. 알렉산더 대령의 책 최후의 작전을 바탕으로 한 오키나와 전투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 전투는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정말 거대하고 또 참혹했던 전투로 기록되어 있죠. 이 책은 특히 전투의 가장 첫 부분, 그러니까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미군이 오키나와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일본군이 섬 남부에 아주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주 방어선과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아주 깊이 있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침공을 바로 앞둔 밤, 거대한 수송선단에 몸을 실은 병사들 사이에는 정말 무겁고도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군 기자였던 어니 파일은 바로 그 분위기를 이 한 문장으로 정말 날카롭게 포착했죠. 도살 전에 살을 찌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잠시 편안하게 먹고 쉬는 이 시간이 곧 닥쳐올 끔찍한 도살을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 같다는 거죠. 해안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끔찍한 피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 그건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거의 확정된 미래처럼 모두에게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제5해병연대 제3대대 K중대에 속한 60mm 박격포반 병사들은 상륙 당일에 자기들 부대의 사상률이 무려 80에서 85%에 달할 거라는 정말 이제 소름 끼치는 예측을 전해 듣기까지 했습니다. 페르리우라는 지옥 같은 상륙전을 이미 겪었던 유진비 슬레지 일병은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숙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연했겠죠.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18만 2천 명. 자, 이 숫자는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 모인 미 제10군 공격부대의 총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요, 단순히 병력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3년 동안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과덜카날 전투에서 미군은 겨우 한 개 사단으로 상륙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두 개의 군단, 그러니까 제3상륙군단과 제24군단을 합친 거대한 야전군 규모로 팽창한 겁니다. 과거에 치렀던 그 어떤 작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거대한 도시 하나를 통째로 바다 건너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암호명 L-Day, 상륙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군은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함포 사격과 공중폭격을 퍼부으면서 해안을 그야말로 초토화하며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끔찍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병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해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분명히 그들을 향해 날아와야 할 총탄과 포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945년 4월 1일, 상륙일의 날짜가 가진 이 기묘한 상징성은 병사들 사이에서 씁쓸한 농담거리로 오르내렸습니다. 거짓과 장난의 날인 만우절,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날인 부활절 일요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기념일이 하필이면 상륙일에 겹친 겁니다. 이건 모두가 예상했던 그날의 끔찍한 폭력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상륙정에 몸을 싣고 해안으로 향하던 병사들은 서로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과연 만우절이 이길까, 부활절이 이길까? 정말이지 눈앞에 운명을 기다리는 병사들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긴 잊을 수 없는 농담이었을 겁니다. 이날 벌어진 상륙작전은요, 태평양 전쟁 초반, 그러니까 과달카날이나 북아프리카에서 아직 미숙했던 첫 발을 뗀 이후 수많은 전투와 희생을 치르며 쌓아올린 모든 상륙전 교리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였죠. 동이 트자마자 수백 척의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이 일제히 불을 뿜어서 해안을 포탄으로 뒤덮었고 그 위로는 공격기 편대가 낮게 날면서 폭탄과 기관총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화가 멎자마자 1,400대가 넘는 LVT, 즉 수륙양용 장갑차가 바다를 시커멓게 뒤덮으며 해안으로 돌진했습니다. 특히 그중 360대는 75mm 곡사포를 장착한 장갑 LVT-A였는데요. 이건 해안에 접근하면서부터 보이는 일본군 방어 거점에 직접 조준 사격을 가해서 제압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아주 강력한 지원 화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강제 진입이었죠. 그런데 이 주력 부대가 서쪽의 하고시 해안으로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섬의 정반대편인 남동쪽 해안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2해병사단이 일본군 사령관인 우시지마 미츠루 장군의 눈을 속이고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마치 진짜 상륙작전인 것처럼 보이는 대규모 위장 상륙작전을 전개한 겁니다. 이건 과거 티니안 섬 상륙작전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던 양동작전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는 전략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시지마 장군은 이 양동작전을 진짜 주력 상륙이라고 완전히 오판했고 심지어 상부에 적의 주력 상륙 시도를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보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결과 일본군의 가장 강력한 예비병력은 몇 주 동안이나 엉뚱한 남동쪽 해안에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비극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곳이 주력 상륙 지점이라고 믿어버린 일본군 가미카제 특공대가 이 소규모 기만 부대를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했던 겁니다. 그 결과 수송선 두 척이 크게 파손되고 100명에 가까운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Day 당일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부대가 역설적이게도 그날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게 된 거죠. 한편 진짜 주력 부대가 상륙한 서쪽의 하고시 해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전투였던 이오지마에서 해안에 발을 딛자마자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끔찍한 지옥도를 경험했던 베테랑들에게 이 고요함은 오히려 총탄 세례보다 더 불안하고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제22해병연대의 제임스 L. 데이 상병은 훗날 그 순간을 회상하며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마주했던 해변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는 그저 텅 빈 해안만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상륙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였죠. 해변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지뢰가 한 발도 없었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인 BC강 다리조차 파괴되지 않은 채 멀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요새처럼 만들어놨을 거라고 예상했던 동굴과 참호는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을 향해 쏟아져야 할 포화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거대한 파도처럼 내륙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진격 속도는 사전에 세워둔 작전 계획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번 보세요. 상륙을 시작한 지 단 1시간 만에 16,000명의 병력이 해안을 완전히 확보했고요. 오후 1시에는 오키나와의 핵심 전략 목표였던 윤탄과 가데나 두 개의 비행장이 모두 점령되었습니다. 상륙 당일이 끝날 무렵에는 이미 6만 명이라는 엄청난 병력이 해안에 상륙해서 해안선을 따라 길이 8마일, 내륙으로 깊이 2마일에 달하는 광대한 교두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불과 4일째 되던 날 제1해병사단이 섬의 반대편 동쪽 해안까지 도달해서 섬을 남북으로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원래 작전 계획상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11일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걸 단 3일 만에 해낸 겁니다. 이렇게 초기 목표를 예상보다 아주 훨씬 빠르게 확보한 미군은 이제 작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육군 제24군단은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했고, 한편 해병대 제6사단은 거의 저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섬의 북부 지역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신속한 진격을 개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미군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아주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우리가 놈들을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어. 일본군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북쪽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제6해병사단의 작전장교였던 빅터 쿠룰락 중령이라는 사람은 상황을 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만적인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불길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애초에 거기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일본군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비워두었던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상륙 초반에 미군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적의 총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상보다 너무 빠른 진격 속도가 거대한 병참의 위기를 불러왔죠. 병사들은 암초지대를 넘어서 신속하게 내륙으로 이동했지만 수만 톤에 달하는 보급품과 장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해변은 상륙한 물자들이 뒤엉켜서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렸고, 오키나와의 원시적인 도로는 이 물자들을 최전선으로 수송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북쪽으로 빠르게 전진하던 부대들은 차량과 연료를 정말 애타게 기다렸지만 보급은 그들의 진격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의 진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2주 동안 이 진격은 마치 햇볕 속의 산책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해병대원들은 탱크나 자주포에 올라탄 채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북쪽으로 내달렸습니다. 4월 7일에는 북부의 중심 도시인 나고를 점령했고, 마침내 4월 13일 상륙 지점에서 무려 55마일, 약 88km 떨어진 섬의 최북단 해도미사키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롭던 산책은 오키나와 북서쪽에 툭 튀어나온 모토부 반도에서 갑작스럽고 또 아주 잔인하게 끝을 맺습니다. 이곳 야에다케 산의 험준한 지형에서 미군은 처음으로 조직적이고 광신적인 일본군의 저항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미군은 일본군의 진짜 방어 전략, 즉 종신방어 전략의 실체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야에다케 산은 그 자체로 방어자에게는 천국과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가파른 계곡과 정글처럼 빽빽한 식생으로 뒤덮인 천혜의 요새였죠. 우두대령이 이끄는 2천여 명의 정예 일본군은 이 지형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접글로 곳곳에 지뢰를 깔아놓고 동굴 깊숙한 곳에 중화기를 교묘하게 숨겨두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무기들이 10도에서 12도 내외에 극도로 좁은 사격 각도만을 갖도록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미군이 정확히 그 총구 앞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그 무기를 발견하고 파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야에다케 전투는 제6해병사단이 오키나와에서 치른 첫 번째 진짜 전투였고, 그 내용은 끔찍한 소모전이었습니다. 전진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급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힘들어서 전선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장군이든 이병이든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나 물통이나 탄약상자를 하나씩 들고 날라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닷새 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모투부 반도는 마침내 미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제4해병연대의 한 중대는 전투 중에 중대장이 3번이나 교체될 정도로 처절한 피해를 입었고, 전체 사상자가 65명에 달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우도대령의 부대는 마지막 1명까지 싸우다 전멸했고, 미 해병대 역시 전사 207명, 부상 757명으로 약 100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전투는 앞으로 오키나와 남부에서 벌어질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전투의 암울한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전이 기만적인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을 때 오키나와를 둘러싼 바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 제5함대는 일본이 최후의 카드로 준비한 것, 바로 자살 공격기 부대의 전례 없는 맹렬한 분노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은 물론 이전에도 필리핀 같은 곳에서 개별적인 자살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서 마주한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소수의 광신적인 조종사들이 벌이는 산발적인 공격이 아니었어요. 일본군 대본영 차원에서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고 계획된 대규모의 그리고 조직적인 자살 공습이었던 겁니다. 키크스이, 우리말로 하면 물에 뜬 국화라는 아주 비장한 이름이 붙은 이 대규모 공습은 총 10차례에 걸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 번의 공습에 많게는 350대에 달하는 항공기가 한꺼번에 동원되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항공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미 육군의 피를 말려 죽이고 바다에서는 신풍, 즉 가미카제가 미 함대를 섬멸한다.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 방어 전략의 핵심적인 한 축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 작전 초기에는 정말 기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섬 안에서는 일본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라는 의문과 함께 기만적인 고요함 속에서 빠른 진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섬을 둘러싼 바다에서는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자살 공격기들 때문에 매일같이 함선이 불타고 수병들이 죽어나가는 폭발적이고 절망적인 폭력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상의 병사들이 그토록 찾던 일본군은 바로 그들의 머리 위 하늘에 있었던 겁니다. 제5함대 사령관이었던 레이먼드 스프론스 제독은 이 새로운 위협의 실체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미카제 공격으로 그의 첫 번째 기함이었던 순양함 인디아나폴리스가 크게 파손되었고 그 뒤를 이어 기함으로 삼은 전함 뉴멕시코마저 자살 공격기의 충돌로 함교가 불타면서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살 공격이 단순히 절망에 찬 발악이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일본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미카제 외에도 오직 조종사의 희생을 통해서 미군 함선을 격침시키기 위해 설계된 새롭고 끔찍한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오카, 즉 벚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인 로켓 폭탄이 그중 하나였는데요. 이건 사실상 역사상 최초의 대함 유도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군들은 이걸 바보라는 뜻의 박하폭탄이라고 불렀지만 시속 500노트, 그러니까 시속 9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는 이 무기는 구축함한 척을 그대로 두 동강 낼 만큼 가공할 위력을 지녔습니다. 또 수백 척의 자살 공격 보트 역시 만약 상륙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상륙선단에 정말 재앙적인 피해를 입혔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해상 자살 공격의 정점에는 일본 연합함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초전함 야마토가 있었습니다. 야마토는 공중엄호는 전혀 없이 오직 오키나와까지 갈 수 있는 편도 연료만 실은 채 마지막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죠. 오키나와 해안에 스스로 배를 좌초시킨 뒤에 움직이지 않는 해안포가 되어서 상륙부대를 섬멸하라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자살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장하게 짝이 없는 계획은 결국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 잠수함에 의해서 야마토의 출항이 일찌감치 탐지되었고 마크 미처 제독이 이끄는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이 거대한 전함을 교두보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해상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공중엄호가 전혀 없었던 야마토는 수백 대의 미군 함재기들 앞에서 그저 거대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폭탄과 어뢰가 거대한 선체에 장렬했고 일본 제국해군의 상징이었던 야마토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야마토는 그렇게 침몰했지만 가미카제의 위협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일본군은 약 2,400회에 달하는 가미카제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 해군은 34척의 함선이 침몰하고 368척이 손상되는 단일 전투 역사상 최악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해군과 해병 항공들을 포함한 사상자 수는 9,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지상군에 대한 지원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냈습니다. 4월이 저물어갈 무렵
그동안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육지에서 벌어지던 기만적인 진격전과 바다에서 벌어지던 끔찍한 방어전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 지상군을 모든 전력이 오키나와 남부 우시지마 장군이 공들여 구축한 주 방어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강철의 태풍이라 불렸던 오키나와 전투의 진짜 모습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륙 첫 주부터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격하던 미 육군 제24군단은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쉬성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방어단지의 가장 바깥쪽 방어선과 격돌했고 그제야 우시지마의 진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해안에서 결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지하 요새에 의지해서 미군의 피를 천천히 말려 죽이는 극한의 소모전이었습니다. 오시지마는 오키나와 남부의 복잡한 지형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방어의 걸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능선과 언덕의 역경사면, 그러니까 공격자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뒤쪽 비탈에 교묘하게 숨겨진 진지들은 서로가 서로를 엄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요새화된 동굴과 터널, 지뢰밭, 그리고 참호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특히 이곳에는 미군이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 마주친 것 중 가장 강력하고 밀집된 포병 전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전체가 미군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사륙지대였던 겁니다. 당시 일본군 작전 참모였던 야하라 히로미치 대령은 이 견고한 방어선에 기댄 소모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정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지마 장군은 5월 초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 전선에 걸쳐 대규모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인 판단착오였습니다. 견고한 진지를 버리고 탁 튄 개활지로 나온 일본군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이 무모한 반격으로 일본군은 6천 명이 넘는 최정예 병력과 59문에 달하는 귀중한 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력을 좀 잃은 수준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이었습니다. 훗날 살아남은 야하라 대령은 이 반격을 작전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반격의 실패로 인해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습니다. 한편 미군 지휘부 내에서도 전략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지휘관들은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슈리 방어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남쪽에 또 다른 상륙 작전을 실시해서 방어선을 우회하자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제10군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 사이먼 버크너 육군 중장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화력과 보병 전력을 이용한 정면 공격만으로도 일본군 방어선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성공적인 상륙은 전투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섬의 북쪽 3분의 2가 미군의 통제 하에 들어왔지만 그것은 단지 섬하게 지나지 않았죠. 제10군의 모든 전력과 모든 관심은 이제 오직 한 곳,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투가 기다리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답은 바로 고대의 요새인 슈리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능선과 계곡에 거미줄처럼 펼쳐진 강력하고 다층적인 방어 단지, 바로 슈리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햇볕 속의 산책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북부에서 임무를 마친 제1 및 제6 해병사단은 이제 남쪽으로 이동해서 흙과 돌로 만든 거대한 요새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에 대한 잔혹한 정면 공격에 육군과 함께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의 초기 작전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렬하게 묘사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 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또 하나의 전투입니다. 이건 지상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정말 독특하고도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키나와 방어를 위한 일본의 전략은 아주 절박한 이중적인 공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육지의 우시지마 장군 부대가 미군을 끈질긴 소모전으로 끌어들여서 최대한 피를 흘리게 만들고요. 다른 한쪽인 바다에서는 일본 항공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그 거대한 함대 자체를 말 그대로 완전히 없애보려고, 즉 섬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상에서는 버티고 바다에서는 전멸시킨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추진된 거죠. 이 전략의 핵심은요, 정말 극단적인 대조에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동굴 속에 몸을 웅크린 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방어를 펼치면서 힘을 아끼는 반면에 하늘에서는 전쟁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규모의 자살 공격이라는 가장 폭력적이고 광적인 공세를 퍼부었던 거죠. 이 조용한 인내와 미친 듯한 공격성, 이 모순적인 두 가지 전술이 바로 오키나와 방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미군도 필리핀 해전 같은 곳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나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어뢰 같은 걸 마주친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책은 오키나와에서 일본 제국 대본영이 보여준 모습은 그 차원이 달랐다고 강조합니다. 이전의 공격들이 좀 개별적이고 산발적이었다면 오키나와에서는 이 자살 공격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의 핵심 그 자체로 격상되었던 겁니다. 일본군은 기쿠수이, 즉 물에 뜬 국화라는 이름의 공습작전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름은 참 서정적이죠. 하지만 그 실체는 끔찍했습니다. 이건 때로는 350대가 넘는 항공기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한꺼번에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대규모 자살 공습이었어요. 한두 대가 아니고요.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는 수백 대의 비행기가 오직 죽을 각오로 함대를 향해 돌진해 오는 겁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 광경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거예요. 순전히 그 압도적인 숫자와 광기로 함대의 방어망을 찢어버리겠다는 의도였죠. 이런 대규모 기쿠스의 공습에 더해서 거의 매일 밤 소규모로 끈질기게 이어지는 공습은 미 제5함대가 류큐 해역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실로 끔찍했습니다. 오키나와 전역에서 일본군이 미 함대를 향해 감행한 자살 공격 출격 횟수 자그마치 2,400회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 2,400회에 달하는 공격의 결과 전투가 끝났을 때 미 해군은 34척의 함선과 주정이 완전히 가라앉았고요. 무려 368척이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함대에 속한 거의 모든 배가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끔찍했던 건 인명피해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발생한 해군 사상자는 9,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단일 전투에서 미 해군이 역사상 겪었던 가장 큰 손실로 기록됩니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당시 제5함대 사령관이었던 레이먼드 스프루언스 제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살 공격기는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매우 효과적인 무기다. 이 책은 그가 이 말을 정말 뼈저린 경험에서 우러나와 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가미카제 공격으로 그의 첫 번째 기함이었던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됐고요. 그가 급히 옮겨 탄 대체 기함, 전함 뉴멕시코마저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함대의 최고 지휘관조차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던 거죠. 일본군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투기를 이용한 가미카제 공격 외에도 미 함대에 극도의 공포를 심어주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독특하고 훨씬 더 절박한 자살 임무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절망의 무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무기는요, 어쩌면 세계 최초의 대함 유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 오까, 즉 벚꽃이라고 부른 로켓 추진 폭탄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끔찍한 무기였죠.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유도 로켓이었습니다. 어미 비행기에서 발사된 후에 조종사는 시속 500노트, 그러니까 약 930km에 달하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속도로 목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 때문에 당시의 대공포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미군들은 이 무모한 무기를 보고 박하, 즉 바보 폭탄이라고 불렀지만 그 위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무기 중 하나가 구축함 매너트 엘 아벨에 명중했을 때 그 엄청난 충격과 폭발력에 배가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나면서 순식간에 침몰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임무는요, 한 시대의 종말을 상징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일본 제국 해군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전함, 야마토의 마지막 항해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야마토의 마지막 작전 계획은 그야말로 터무니없었습니다. 제공권은 이미 다 빼앗긴 상태에서 공중 엄호도 없이 고작 몇 척의 호위함만 데리고 세계 최강의 미군 함대를 향해 돌격하라는 거였죠. 그리고는 스스로 해안에 자초해서 움직이지 않는 해상포대가 되어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거함거푸를 앞세운 전함의 시대가 아니었죠. 바야흐로 항공모함의 시대였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군 잠수함에 발각된 야마토를 향해 스프루언스 제독은 그의 항공모함 부대 사령관이었던 마크 비처 중장에게 딱 한마디, 당신이 처리하게, You take them 라는 간단한 전문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전함 대 전함의 포격전은 필요 없다는 시대의 끝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죠. 미처 제독의 항공기들은 수백 발의 폭탄과 어뢰를 퍼부어서 이 거대한 강철의 거인을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자살 임무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는데요. 이번엔 공중이나 해상이 아닌 지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레스라고 알려진 일본 육군의 정예 특공대에 의한 기습 공격이었죠. 5월 24일 밤이었어요. 여러 대의 일본군 수송기가 자살 착륙을 시도했고 그중 살아남은 단 한 대가 용탄에 있는 미군의 주 비행장에 동체 착륙을 감행합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명의 특공대원들은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비행장 전체를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고작 10여 명의 병력이 이뤄낸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미군 항공기 8대를 완전히 파괴하고 16대가 넘는 항공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7만 갤런, 그러니까 약 26만 리터의 항공유를 불태운 후에야 마지막 대원까지 모두 사살되었죠. 소수의 인원으로 엄청난 전략적 피해를 입힌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끊임없는 맹공에 직면해서 미군은 함대를 지켜내기 위해 그야말로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과연 함대의 방패는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미군의 방어 전략은 한마디로 다층적이었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의 방어막을 친 거죠. 첫째, 아예 가미카제가 이륙하는 일본 본토의 공군 기지를 직접 타격해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했고요. 둘째, 함대 주변의 구축함들을 쫙 깔아서 레이더 조기 경보 초소를 만들고 적의 접근을 최대한 빨리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대 상공에는 해군과 해병대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초계 비행을 하면서 촘촘한 방공망을 형성했죠. 이 겹겹의 방어막을 모두 뚫어야만 함대에 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래 지상군 지원이 주 임무인 해병대의 코르세아 전투기들은요, 용탄과 가데나의 새로 점령한 육상 비행장에서 이륙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해군 함선들을 지키는 공중 엄호를 제공했습니다. 반대로 함대 방어가 주 임무인 해군의 헬캣 전투기들은 항공모함에서 출격해서 육지에서 싸우는 해병대원들을 위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맡는 경우가 잦았죠. 육군 항공대까지 합세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함대와 지상군을 모두 지켜낸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전투는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러우면서 극도로 치열했습니다. 4월 22일 해병 제323 전투비행대대 조종사들은 대규모 일본군 공수편대를 요격해서 단 20분 만에 적기 16대를 격추하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조지 엑스텔 소령은 이 짧은 교전에서 혼자 5대를 격추하면서 그날 바로 에이스가 되었죠. 그의 말처럼 그저 나타나는 모든 적기를 향해 기술을 돌렸을 뿐인 정말 빠르고 맹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과 함포사수들의 이런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미카제는 너무나 많은 수로 마치 벌떼처럼 몰려왔기 때문에 일부는 언제나 이 모든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함대는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도 오키나와 상륙군을 지원한다는 그들의 주된 임무 수행에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열한 공습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함대는 파괴적이고 효과적인 함포 사격을 계속해서 지상군에게 제공했고요. 이에시마라는 섬에 4단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상륙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투 첫 2주 동안에만 50만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급품을 무트로 내려놓았죠. 이 끈질긴 모습 덕분에 제5함대는 머무르기 위해 온 함대, The Fleet That Came to Stay 라는 아주 명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끔찍한 손실은 지상에 있는 제10군 사령관 사이먼 볼리버 버크너 장군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상작전을 끝내서 바다 위에 표적처럼 떠있는 함대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취약성을 끝내야만 한다는 압박이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인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직접 오키나와까지 날아와서 버크너 장군에게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기서 매일 함선 한쪽 반을 잃고 있어. 이 일을 빨리 진척시켜야만 하오. 이건 그냥 푸념이 아니었어요. 함대가 겪는 이 소모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과도 같았습니다.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미군 지휘부 내에서는 중대한 전략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슈리 방어선에 대한 이 소모적인 정면 공격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특히 해병대 고위 장교들과 여러 육군 장성들은 버크너 장군에게 그의 가장 큰 장점, 즉 상륙전 능력을 활용해서 일본군을 우회 공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일본군의 가장 강력한 슈리 방어선 정면을 계속해서 머리로 들이받는 대신에 남동쪽 해안에 또 다른 대규모 상륙을 감행해서 일본군의 측면, 즉 약한 고리를 치자는 거였죠. 하지만 상륙전 경황이 비교적 적고 보수적인 성향의 지휘관이었던 버크너 장군은 이 대담한 제안을 주저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병참 문제라던가 상륙부대가 고립되어서 각계 격파당할 위험을 더 크게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버크너 장군은 자신의 결정을 고수했습니다. 측면을 공격하는 상륙작전이라는 선택지를 거부하고 대신 제10군의 모든 병력을 슈리우 방어선에 대한 잔혹하고 직접적인 정면 공격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거죠. 길을 돌아가지 않고 가장 단단한 벽을 정면으로 뚫고 가기로 한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함대가 계속 피를 흘리는 동안 지상에서는 정면 공격을 고집한 이 결정은 제10군의 병사들과 해병대원들을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격렬하고 가장 끔찍하며 가장 값비싼 전투 중 하나로 내던졌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제프 H. 알렉산더의 책 최후의 작전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저절했던 전투 중 하나인 오키나와 전투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북부 지역을 비교적 수월하게 점령하긴 했지만 이 전투의 진짜 끔찍함은 이제 막 남쪽에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이 한마디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 남부에서 벌어질 전투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혹독하고 치명적인 싸움이 될 거라는 아주 불길한 예고편과도 같았죠. 한 병사가 내뱉은 이 절망적인 말 한마디가 곧 미군 전체가 맞닥뜨리게 될 끔찍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북부를 손에 넣은 뒤 전투의 무대는 이제 슈리 고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일본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츠루 장군은 바로 이곳에 미군의 피를 말리기 위한 거대한 소모 전용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죠. 이제 미군은 잘 짜인 일본군의 방어망, 말 그대로 거대한 가마솥 안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키나와 북부에서의 싸움은 정말 햇볕 속의 산책 같았다고들 합니다. 빠른 속도로 전진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쪽에서 제10군을 기다리고 있던 건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기동전은 멈춰섰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정면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진 거리는 마일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야드로 재야만 했죠. 북부에서 가졌던 낙관적인 생각들은 남부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월 말 벅너 장군은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펠렐리우 전투라는 지옥을 이미 경험했던 그야말로 전투로 단련된 제1해병사단이었죠. 이 베테랑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제27 보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슈리주 방어선의 서쪽 측면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미군이 가진 압도적인 화력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본군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일본군이 보여준 동굴 전술은요, 그 정교함과 효율성 면에서 이전에 겪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을 숨기는 은신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지하 요새 네트워크 그 자체였어요. 슈리 방어선은 그야말로 일본군 방어 전술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모든 동굴과 진지는 서로를 화력으로 지켜주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특히 능선 뒤쪽에 자리 잡은 역경사 진지는 미군의 포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했고, 미군이 능선을 넘어오는 바로 그 순간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본군은 전장의 모든 지점을 미리 좌표로 따놓아서 미군이 발을 딛는 곳마다 정확하게 포탄을 쏟아볼 수 있었죠. 심지어 오키나와에 있던 수천 개의 독특한 콘크리트 무덤들까지 완벽한 전투초소로 활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해병대의 첫 번째 주요 목표는 아와차 포트시라고 불리는 아주 복잡한 지형이었습니다. 이곳은 펠렐리우에서 동굴 전투를 겪었던 해병대에게도 정말 새로운 시험대였죠.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복잡하게 얽힌 계곡들은 방어하는 쪽에게는 천혜의 요새였고, 공격하는 쪽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의 문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선에 도착한 첫날부터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5월 1일 교대를 마치기가 무섭게 일본군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죠. 다음 날인 2일 해병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공격을 시작했지만 일본군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서 거의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호 곳곳에서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졌고요. 3일이 되어서야 겨우 첫 번째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지옥 같은 동굴 방어를 깨부수기 위해 미군이 사용한 전술을 벅너 장군은 블로토치와 코르크스크루, 우리말로 하면 화염방사기와 코르크 따개라고 불렀습니다. 블루토치는 주로 전차에 달린 화염방사기를, 코르크스크루는 폭약을 뜻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 강력한 무기들도 동굴 입구 바로 코앞까지 접근해야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전차와 보병으로 이루어진 공격팀이 적의 집중 사격에 그대로 노출되어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아와차 포켓에서의 초기 공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이 사상자 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전투 시작 단 6일 동안 이 좁은 지역에서만 무려 1,400명이 넘는 해병대원들이 쓰러졌습니다. 전투의 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숫자죠. 이렇게 상공적으로 방어전을 펼치고 있던 일본군 지휘부 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기게 버티면서 미군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중론과 전세를 단번에 뒤집기 위해 대규모 정면 반격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선 거죠. 이 논쟁의 결과는 오키나와 전투 전체의 운명을 가를 아주 치명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 제32군의 작전 참모였던 야하라 히로미치 대장은 철저하게 소모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 준비된 방어진지에 의지해서 미군의 출혈을 강요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게 그의 전략이었죠. 반면에 참모장이었던 조 이사무 장군은 이런 수비적인 전략은 무사의 정신이 어긋난다면서 전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반격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령관 우시지마는 야하라 대좌의 현실적인 조언 대신 조 장군의 무모해 보이는 강경론에 손을 들어주고 맙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일본군의 대반격은 결과적으로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밤에 시도했던 해상 침투는 미 해군과 해병대에게 일찌감치 발각되어 분쇄되었고, 주력 지상공격 부대 역시 미 육군의 굳건한 방어선에 막혀서 막대한 피해만 입고 격퇴되었죠. 설상가상으로 반격을 돕겠다고 숨겨두었던 포병대까지 개활지로 끌고 나오는 바람에 미군의 좋은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군은 전세를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이 무모한 도박의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일본군은 6,000명이 넘는 최정예 병력과 귀중한 야포 59문을 잃었습니다. 신중론에 펼쳤던 야하라 대좌가 훗날 이 반격을 캠페인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회고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오키나와 전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결정적인 반격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전투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잔혹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이제 전투의 무대는 슈리 방어선 서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능선과 계곡들, 특히 와나 계곡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다케시 능선이었습니다. 제7해병연대를 이끌던 에드워드 스네데커 대령은 훗날 이 임무를 가장 어려운 임무였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능선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그토록 힘겨운 전투 끝에 다케시 능선을 점령한 해병대원들의 눈앞에 곧바로 다음 장애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와나 능선이었죠.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 또 다른 고지가 나타나는 마치 끝이 없는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와나 능선 남쪽에 깊게 파여 있는 뒤틀린 협곡 와나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은 양쪽의 가파른 절벽에 파놓은 동굴 진지에서 쏟아지는 십자포화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당시 지휘관이었던 올리버 스미스 장군의 이 평가는 와나 계곡 전투가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을 동반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페렐리오 같은 끔찍한 전투를 이미 겪었던 베테랑들에게조차 이 와나 계곡은 최악의 격전지로 기억되었습니다. 와나 계곡에서의 전투는 정말 끔찍한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병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계곡을 건너 능선을 점령하면요. 밤사이에 일본군이 역경사면에 숨겨둔 동굴에서 튀어나와 반격을 가해서 그 진지를 다시 빼앗아갔습니다. 낮에 피 흘려 얻은 몇 야드의 땅을 밤아 다시 빼앗기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똑같은 지점을 향해 또다시 돌격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소모전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이 끔찍한 소모전의 대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1해병사단은 100야드, 그러니까 약 90m를 전진할 때마다 평균 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야말로 피로 얼룩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또 다른 재앙이 덮쳤습니다. 바로 5월 22일부터 시작된 오키나와의 봄 장마였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우는 이 처절한 전투에 마지막 비참함을 더했습니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비는 전장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능선은 진흙강으로 변했고 병사들이 몸을 숨기던 참호는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도로는 끊겨서 보급이 중단되었고 부상자를 뒤로 옮기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전선에 있는 병사들에게 싸움은 생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진흙과 빗물 그리고 죽음 속에서 그들은 그저 버텨야만 했습니다. 적의 완강한 저항,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폭우, 진흙탕 속에서 전진은 멈췄고 사상자만 계속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군은 과연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전투를 끝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잔혹한 했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슈리요세를 둘러싼 공방전이죠. 때는 1945년 5월 미 제1해병사단이 오키나와 남부 바로 이 슈리성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의 방어선을 향해서 벌써 5주째 정말 끔찍한 소모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스버그 작전이라고 불렸던 이 오키나와 점령 계획은 이 시점에 이르러선 이미 2달 가까이 지독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제 전투의 주된 무대는 오키나와 남쪽으로 완전히 옮겨집니다. 기존에 싸우던 제27보병사단과 교대한 그야말로 역전의 용사들이죠. 제1해병사단이 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전투는 완전히 새롭고 또 훨씬 더 치명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곧 말 그대로 지옥의 문턱을 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제5해병 연대에 속해 있던 유진 슬레지 일병이 남긴 기록입니다. 이 문장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죠? 슈리 방어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공포 그 자체였던 겁니다. 포탄이 귓가에서 윙윙거리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고 사방에서 굉음이 터지는 그야말로 끔찍한 혼돈 속에서 병사들은 오직 생존만을 위해 달려야만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시 병사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상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우시지마 장군이 구축한 이 방어선은 정말 정교하고 막강한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그야말로 방어의 걸작이라고 부를 만했죠. 일본군은 오키나와의 지형이 가진 이점을 정말 극한까지 활용했습니다. 우선 수마일에 걸쳐서 거미줄처럼 연결된 동굴진지를 보세요. 미군의 그 압도적인 화력으로부터 병력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완벽한 방호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모든 진지는 서로 인접한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격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말 그대로 사방에서 지원 사격이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역경사 방어라는 개념인데요. 언덕의 앞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면의 진지를 구축해서 미군의 직접적인 조준 사격을 피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오키나와에 있던 수천 개의 단단한 콘크리트 무덤까지도 견고한 전초기지로 활용했고요. 미군이 공격해올 만한 예상 접근로에는 이미 수많은 포와 박격포가 정밀하게 조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슈리 공방전은 시원한 기동전이 아니라 단 한 치의 땅을 두고 서로의 피를 말리는 끔찍한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5월 1일 제1해병연대와 제5해병연대가 공격을 시작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곧바로 빗발치는 포화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아와차 포켓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는데요. 능선과 계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말 그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전투는 앞으로 벌어질 그 지독한 싸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해병대가 전선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제5해병연대가 정말 힘겹게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사방에서 말 그대로 포탄이 비처왕 쏟아지는 통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전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구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일본군이 조용히 방어선을 뚫고 침투해와서 곳곳에서 격렬한 팩병전이 벌어졌죠. 그런데 정말 최악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투 중에 노획한 일본군 지도를 분석해보니까 적들이 이미 제1해병사단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날씨, 지형, 그리고 모든 정보를 꿰고 있는 적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해병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해병사단은 이전에 펠렐리오에서 정말 혹독한 동굴 전투를 겪었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조차도 오키나와의 슈리 방어선 앞에서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겪었던 그 어떤 전투와도 차원이 다른 새로운 종류의 지옥이었던 거죠. 그들이 마주한 오키나와의 일본군은 단순히 수적으로만 우세한 게 아니었어요. 지형을 이용해서 방어 전술을 펼치는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또 체계적이었습니다. 슈리 방어선의 규모와 그 깊이는 이 베테랑들에게조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공포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전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성공적인 방어 전략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던 일본군 지휘부가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일본 제32군 사령부 안에서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작전 참모였던 야하라 히로미치 대좌. 그는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이었던 소모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견고한 방어선에 기댄 채 미군의 출혈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 참모장이었던 조 이사무 중장은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이 수세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역습을 감행해 미군을 아예 섬멸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사령관 우시지마는 조 중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오키나와에 주둔한 일본군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감행된 일본군의 대반격은 정말 무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작부터 처참했죠. 5월 4일 밤 소형 선박이나 카누 같은 걸 이용해서 양쪽 해안으로 기습 상륙을 시도했는데 미 해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낮에 시작된 지상 주력 공격을 돕기 위해 안전한 진지를 벗어나 개활지로 이동했던 일본군 포병 부대들은 미군의 완벽한 표적이 되어서 그대로 파괴되었습니다. 해안으로 침투하려던 병력들은 대부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바다에 수장되었고요.
결국 5월 5일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본군의 지상 공세는 미군의 굳건한 방어선 앞에서 완전히 분쇄되고 맙니다. 이 반격 작전은 모든 면에서 끔찍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무모한 반격이 남긴 대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일본 제32군은 이 작전 단 하나 때문에 불과 이틀 만에 6천 명이 넘는 최정예 병력을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력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방어의 핵심을 담당하던 병력이 사라진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작전을 반대했던 야하라 대자가 남긴 이 말은 이 반격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실패로 인해서 일본군은 스스로 방어의 핵심 동력을 상실해버렸고 사실상 오키나와 전투의 향방은 이 순간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본군의 역습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군 지휘부는 이걸 절호의 기회로 포착하고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니다. 이제 남부전선에 또 다른 해병사단을 추가로 투입해서 정면 돌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미군의 전략은 이제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순수한 소모전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죠. 이게 육군사단과 2개의 해병사단, 그러니까 총 4개의 사단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대한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수리 방어선을 말 그대로 한 걸음씩, 한 뼘씩 갈아 뭉개면서 전진하는 마치 강철 분쇄기 같은 대규모 압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사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 일화는 일본군의 저항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그리고 동시에 미군의 집요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병대가 포화 속에서 밤새도록 좁은 다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수백 명의 보병이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일본군 특공대원 2명이 폭약을 몸에 두르고 다리로 돌진해서 자폭 공격으로 다리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미군 공병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음 날 밤 더 크고 견고한 다리를 다시 건설했고 마침내 탱크를 포함한 주력 부대가 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한 뼘의 땅을 전진하기 위해서 양측 모두가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던 거죠. 이제 이야기는 전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형이었던 다케시 능선, 그리고 와나복합 진지를 둘러싼 아주 잔혹한 근접전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말 그대로 피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미군의 진격로를 가로막고 서 있던 다음 장애물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제1해병사단이 마주한 다음 목표, 바로 다케시 능선이었습니다. 이 다케시 능선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그야말로 혈전 그 자체였습니다. 공격 첫날 제7해병연대 1대대가 온갖 희생을 치르며 능선 정상에 도달했지만 마치 벌떼처럼 쏟아져 나오는 일본군의 맹렬한 역습에 밀려서 결국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2대대가 다시 공격에 나서서 정상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언덕 뒷면에 숨겨진 역경사 벙커에서 튀어나오는 일본군 역습 부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면서 마침내 그 고지를 완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일본군 역경사 방어의 약점을 파고들어 얻어낸 아주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케시 능선에서의 승리의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힘들게 올라선 능선 정상에서 바라본 다음 목표는 해병들에게 더 끔찍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와나드로우라고 불리는 깊고 가파른 첩곡을 중심으로 구축된 와나 복합진지였습니다. 이 와나드로우라는 곳은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살상구역, 즉 킬링존이었습니다. 사방이 벌집처럼 구멍이 뚫린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은 지뢰밭이었습니다. 공격자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든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기관총과 박격포의 십자포화를 피할 방법이 없었죠. 이 책에서는 이 와나드로우를 두고 제1사단이 오키나와에서 마주한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와나진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미군은 토치와 코르크따게라고 불리는 전술을 총동원했습니다. 토치, 즉 화염방사 탱크가 동굴 입구를 불태워버리고 코르크따게처럼 공병과 보병이 폭약을 사용해서 동굴 자치를 무너뜨려 봉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사들이 직접 네이팜 드럼통을 능선 위까지 킹킹대며 운반해서 협곡 아래로 굴린 다음에 수류탄을 던져서 불을 붙이는 그런 즉흥적인 공격까지 감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지옥 같은 근접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 용기와 창의성이 필요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정말 한 조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타케시 능선을 점령하는 데 희생된 병력이 약 700명. 그 다음 목표였던 와나복합 진지에서는 단 5일 만에 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제7해병연대 3대대의 한 소총중대에서는 나흘 만에 장교 12명 전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차갑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한 명 한 명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던 거죠. 당시 소모율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 동안 제1해병사단은 100야드, 그러니까 약 90m 정도를 전진할 때마다 평균 2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m를 나아가는데 2명 이상의 해병이 피를 흘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피로 얼룩졌던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투만으로도 이미 전장은 지옥과 같았는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절망, 끝없이 이어지는 계절성 폭우였습니다. 5월 22일. 이 날짜는 전투의 양상이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넘어선 자연과의 싸움으로 변모했음을 알리는 아주 불길한 예고였습니다. 이날 시작된 비는 그 후로 열흘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는 전장을 지옥의 또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통 통행에 불가능한 진흙바다가 되었습니다. 탱크와 차량들은 이 진창에 빠져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죠.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건 부상자들이었습니다. 후송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들은 빗물이 차오르는 참호 속에서 며칠씩 방치된 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약과 식량 보급마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미군의 공세는 사실상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이 책은 오키나와 전투의 마지막 나날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에게 아주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든 땅 한 뼘이 피로 물들고 심지어 하늘마저 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과연 병사들은 어디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적과의 싸움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연이 주는 절망과도 싸워야 했던 병사들. 그들의 그 엄청난 인내심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무거운 질문과 함께 슈리 요새 공방전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